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도 올여름 참 무덥고 힘들었는데 올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극과 북극, 특히 북극은 한 10년 후면 빙하가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런 속도로 빙하가 녹고 있다는데요. 이런 기상이변을 내심 속으로 반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와 자원 개발이 가능해지자 그 혜택을 누리게 될 대표적인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이미 천연가스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액상 탄화수소 등의 현재까지 알려진 매장량만으로도 여러 나라들이 그 동네, 북극 항로 그 동네에 서로 숟가락을 올리려고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국이 북극 개발을 통해서 뭘 원하고 있는 건지,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늘 왜 이래요? 네, 어제 폭락에 가까울 만큼 떨어졌던 코스닥 시장은 오늘은 0.5% 정도 반등하고 있네요. 코스피 시장도 0.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걱정이 참 많았는데 어제 국내 증시도 많이 내렸고 간밤에 미국 시장도 많이 안 좋았고 그런데도 우리나라 시장 오늘 괜찮은 배경이 뭐로 해석되고 있어요? 네, 사실 지난주부터 우리 국내 증시의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예. 그런 과도한 낙폭에 따른 어떤 관망 심리가 어떤 시장에 안정감을 조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떤 저가 매수의 의지가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예. 여전히 현재 수급 주체별로 살펴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거래소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고, 어저께 오전 중에 매수를 보이다 오후에 들어서 다시 매도를 전환했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은 약 한 3천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이는 점 등이 지수 반등에 도움을 주는 모습입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의 급락을 유도할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가 가장 좀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었는데, 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한 700억 정도 매수위를 보이는 부분 등이 시장이 가격 반등을 보이는데 힘이 되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주가 내리는 것도 좀 불안한데 대개는 주가가 그냥 내리는 게 주식시장에 가끔 있는 일인지 아니면 뭔가 탈출 코리아를 시작한 것인지는 외환시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이 요즘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게 네네. 뭔가 좀 불안한데 하는 생각도 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는 환율 하면 상당히 트라우마가 조금 큰 편이죠. 예. 결국 이런 환율이 불안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경제 전망을 할 때 대부분 틀린 전망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 전망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환율이 1,100원 정도의 형성이 됐었고, 예. 올해 여러 경기 부양 효과와 수출 회복 이런 내용들을 종합한다라면은 원하는 절상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달러 환율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한때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선까지 내려가는 현상도 있었었지만 그 이후로 스물스물 환율이 올라가더니 현재는 어느덧 1,180원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문제는 지난 반년 사이에 원화 가치가 100원이나 오르는,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만큼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누군가 똑부러지는 얘기를 언급하지 않아왔다라는 거죠. 수출이라든지 경기 요인만 놓고 본다라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야 될 이유는 분명 없습니다. 예. 문제는 이런 불안정한 환율 상황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외환 당국과 감독 당국에서는 그냥 조금 방관하는 양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외국인 수급의 작은 변동에 따라서만 의해서 어떤 시장의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지게 되고, 이 영향은 즉각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최근 투기자본 등에 대한 활동이 조금 더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최근에 불안정한 이런 외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좀 더 크다라는 점 등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네네. 본인들 본국으로 그 돈을 빼서 나가니까 그들은 달러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값이 오르는 건데 그렇죠. 센터장님 말씀은 그렇게 달러 값 오르는 걸 그냥 두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투기 자본이 우리나라로 더 들어오던가 아니면 뭔가 투기성 거래를 더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환율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그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우리가 뜻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올해 원화 절상 압력이 커질 것이다라고 추정했었던 거는 올해 경기 회복이 있고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네. 달러가 밖에서 우리 쪽으로 많이 들어올 거라는 전망이 가능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최근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결과물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고 수출 증가, 외환 보유고 증가 등이 확인되고 있는데 예. 외환 시장에서는 전혀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음흠. 이거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리 국내 금융 시장에서의 어떤 활동 상황에 대해서 너무 국내 강독 당국이 조금 반감한 측면 등이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어떤 그 지수 변경 과정이나 벤치마크 구성 종목들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왜곡 현상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좀 수습해줘야 되는 것 역시 금융당국의 의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이겠죠. 그 외환 시장을 좀 더 환율의 변동폭을 줄여서 오를 것 같으면 좀 그 달러 값을 내리고 또 떨어지는 것 같으면 달러 값을 올려서 안정되게 만들면 그러면 주식 시장에도 그게 도움이 되나요? 우선은 우리 펀더멘탈이 안정된다라는 의미를 그 투자자들에게 알린다라는 아하, 의미가 예,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안정한 환율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답을 줘야 되는데 예. 아무도 답을 주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내리다 보면 그 피해 의식에 따라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요즘처럼 계속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이 결국은 가치가 떨어지는 셈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탈출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 부분은 당국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최근에는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음, 지난 주말을 기점해서 2분기 상장기업들의 반기 보고서가 전부 다 제출됐고요. 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2분기 거래소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은 56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직전 분기에 59조 2천억과 비교하면은 소폭 이익이 둔화된 것처럼 보여주기는 하지만 우리 계절적 성수기인 3분기를 앞두고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 볼 수가 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본다면 지난해 어떤 팬데믹 상황으로 극심한 통제 활동이 진행됐었던 시기와 비교해 이익은 약 71%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2분기 실적 시즌을 뒤로하고 이제 3분기에 대한 전망을 가져볼 시기인데요. 네. 현재 3분기 실적 전망은 예상 영업이익이 61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경기의 톤다운 우려 등이 커져가고는 있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2분기 중에 약 15조 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현재 이 둘 양사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약 2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여러 어떤 둔화 가능성 등이 제기되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절대적 규모 측면에 봤을 때 이익의 레벨이 크다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네. 너무 최근에 피크아웃 내지 슈퍼 사이클이 끝났다. 이런 식에 대한 의견은 조금 과장된 해석인 측면도 있다는 점 등을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불안한 증시가 그냥 그렇게 좀 성장통 비슷하게 스쳐가는 과정 정도로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의견이세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도 지금과 같이 아주 비슷한 현상이 있었었는데요. 당시에도 코스피가 3,200선까지 연초 이후에 내달린 이후에 예. 3월 말에 3,000선을 일시적으로 붕괴하는 일이 있었고 당시에도 환율이 1,140원까지 급등하면서 어떤 그 불안정해지는 시기가 있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실적 시즌이 시작됨과 동시에 주가가 다시 레벨업되고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현상이 있어 왔었습니다. 예. 결국 현재 우리 국내 증시가 많은 상장 기업, 그 공룡 기업들이 상장되고 시장이 다소 수급 측면에 있어서 불안정해졌었던 측면 등은 있지만 어떤 정책 효과와 우리 기업들의 어떤 위기 탈출에 대한 효과가 기업 가치에 반영되는 과정 등을 생각해서 본다라면은 지금의 이 2달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조정 사항은 일시적 상황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북극 항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아프가니스탄 얘기도 잠깐 좀 짚고 넘어갈 텐데 뭐 한 달쯤 전인가요?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중대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는 변화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중국의 포지션이 매우 좀 모호해질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 그렇게 되네요. 예, 참 뭐 이런 뭐 많은 난민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예측은 저희 같은 전문가 비슷한 전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틀리길 바라는 게 마음속에 있거든요. 근데 딱 그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하고의 설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게 더욱더 긴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위구르에서 똑같은 이슬람 관련한 민족을 탄압했던 것들을 미국의 CNN 뭐 팍스 TV, CNBC를 통해서 유튜브로 많은 이슬람 세력들에게 전파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 중국 자체도 원래 탈레반과 가장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중국인들 모두 아프가니스탄에서 다 철수해라라고 해서 한 달 전쯤에 전부 다 뺐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역시나 그 과정에서 지금 외무상이 탈레반의 2인자를 불러서 우리가 앞으로 보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좋은 관계를 맺자. 그리고 더 이상 테러는 하지 마라. 특히 신장 위구르 도와주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죠. 뭐 그런 얘기로 딱 흘러 들어가서 뭐 그냥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좀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프간에서는 뭘 좀 주시하고 보면 그게 중요한 일이 될까요? 네, 항상 이렇게 쿠데타라고 해야 될까? 테러 조직들이 수반을 잡고 나면 본인들의 조직이 와해되는 것을 크게 우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분파가 생길 것들을 우려하죠. 그러려면 그걸 막으려면 또 다른 주적을 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또 다른 주적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심어줘야 그 조직이 붕괴가 안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신장 위구르에 대한 우리 형제들의 탄압을 우리가 다시 도와주자 이런 지하드라고 하죠. 우리 종교 전쟁 그런 것들을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중국은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최대한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들의 타겟이 뭐가 되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한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좀 덜 가슴 아픈 이야기로 가보죠. 북극 이야기. 북극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서 거기가 황로가 생기고 자원 개발이 쉬워지면서 거기가 다들 꿈의 땅이 되고 있다. 그 결국은 항로가 제일 중요한 걸까요? 그 항로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북극해만 가지고도 한 학기 강의라도 모자랄 정도로 내용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드디어 우리 인류가 북극해 항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 북극해 항로에 대한 개척은 우리 인류의 300년의 수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수건 사업을 이상기후 때문에 드디어 완성 직전에 있다. 이건 참 좋아할 일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요. 여러 지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세계를 대표하는 그 지명들이 그렇게 형성된 이유가 전부 북극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왜 그러면 15세기 때부터 우리 인류가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심이 많았냐 하면 바로 대항해 시대가 처음 이제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먼저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확보했던 항로를 피해서 동방과 교역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요.
포르투갈은 희망봉이라고 해서 저 아프리카 최남단 예. 그쪽을 통해서 인도까지 가는 교역로를 자신들이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역로에 대한 정보가 타국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요. 그러한 교역로에 대한 정보를 타국에 뭐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처형을 한다든가 이걸 엄청난 비밀로 관리를 해왔었었죠. 야, 그 지도만 있으면 뻔히 아는 그 길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도라는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쉽지가 네. 않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예. 저쪽 신대륙을 통해서 이제 반대로 혹시 중국 갈 수 있을까 네. 했다가 결국 알게 된 거는 저 중남미의 맨 밑에인 마젤란 해협 네. 거기까지 내려가야지만 이 중국으로 갈 수가 있구나. 와.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쪽 길로는 안 되는구나. 멀죠 너무. 네. 그리고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저 중남미 밑까지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게 북극으로 올라가 볼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모든 이제 항해사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럼 둥근 혹시 지금 댁에서나 아니면 어디에서 지구본으로 한번 세계 지도를 보시면요. 예.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 북극해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대서양 북부부 지역이죠. 예, 예. 그쪽에서 중국까지 넘어가는 가장 직선 거리로 짧은 거는 북극해를 지나가는 거리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그래서 북극해에 대한 그 항로를 후발주자들인 이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아닌 예.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가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한번 가봐. 탐험가들이나 지도 제작자들에게 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이 흔적들이 고스란히 지금 전 세계 지명들에 남아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먼저 북극해로 가는 길을 한번 찾아봐라라고 하면서 투자를 했던 기록들 중에 하나는 1496년에 영국인데요. 예. 베네치아 탐험가인 로마니 카포토를 통해서 북극해로 가는 경로를 한번 찾아봐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북극해를 통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캐나다나 미국 근처까지 가는 거죠. 예. 그쪽으로 가는 길 두 길이 있어요. 북서항이 있고 북동항이 있는 게 네. 북극이라는 북극점 그 북극점 근처에 이제 빙하가 단단하게 얼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인데 그래서 북서항이라는 거는 러시아에 붙어서 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북동항이라는 것은 저기 캐나다에 붙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예. 길이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다른 건데요. 네. 자, 그래서 좀 북동항이 저 러시아겠네요. 제가 유럽 입장이니까. 예. 유럽에서 동쪽이 러시아 쪽이니까요. 네. 예. 자, 그런데 이 처음에 베네치아 탐험가 로마니 카포토라는 분은 북서항을 통해서 가봤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캐나다 쪽으로 갔는데. 예. 이게 뭐 꽁꽁 얼어서 가지도 못했다. 그리고 실패를 했던 게 1496년이고 예.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지도 제작자이자 탐험가인 빌렘 바렌츠라는 또 탐험가에게 돈을 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덜란드 왕실하고 동인도 회사들이요. 그래서 1596년인데요. 이 상인들이 돈을 주면서 이번에는 북동 항로를 한번 가봐 주십시오. 러시아 쪽을 거쳐서 북극을 뚫고. 예. 그래서 지도도 만들어주고 해로도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시도를 합니다. 네. 그런데 1차, 2차 모두 노바야 젬라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더 못 간 거예요. 또 역시 얼음 때문에. 얼어붙어서. 그런데 예. 이제 3번째인데 이분의 그 업적은 정말 네덜란드라는 그 어떤 나라의 상인들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는 엄청난 사건이 돼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일인데요. 네. 뭐냐면 3차 항로를 노바야 젬나 섬까지 또 가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얼음에 갇혀버린 거예요. 빼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거의 9개월을 그 섬에 갇혀 계셨는데 뺑 돌아서 이제 얼음이 얼어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뭐 진짜 그 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얼음밖에.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타고 왔던 선박의 그 합판을 떼서 오두막을 지어서 그리고 또 일부는 떼서 땔감으로 사용하면서 네. 다음 해 6월까지 버틴 거예요. 녹을 때까지. 녹을 때까지. 그래서 다음에 6월까지 버텨서 간신히 돌아왔는데 예.
야, 그런데 정말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바렌츠라는 이 탐험가가 선원들에게 아무리 헐벗고 굶주려도 처음에 그 선주들에게 네. 약속받았던 그 물건들 있잖아요. 아, 이거 전해주러 가라 뭐 네. 했던 거. 이거 예. 가져가 봐라. 네. 그건 터치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먹을 것도 거기 있었었는데. 예.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이 바렌츠라는 탐험가는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을 하고 네. 나머지 선원은 다 살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네덜란드의 상인들의 신뢰관계라는 건 저 정도구나. 이게 막 진짜 유럽 전역에 알려졌고요. 네. 바로 이분 때문에 북극해의 해협 중에 바렌츠 해협이라는 이름이 또 생긴 거예요. 아, 거기서 고생했던 그 해협 이름인가 봐요.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딴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도가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시도한 겁니다. 이건 16세기. 이것 때문에도 또 지명이 많이 생겼는데요. 프랑스는 자크 까르띠에라는 분을 모셔가지고 이분하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위쪽으로 한번 가봐라. 캐나다 쪽이죠. 캐나다 쪽으로. 예. 예. 그래서 글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거기 캐나다 지도 자세히 보면 위에 막 섬들이 막 엄청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사이사이를 잘 비집고 가면 중국까지 갈 수 있지 않겠니?라고 한 거예요. 지금 지도로 치면 알래스카를 거쳐서 네. 남쪽으로 내려오면 일본 거쳐서 중국 가는 그 맞습니다. 행로를 네. 꼭 할 수 있지 않겠냐 했던 거죠. 한번 네가 개척해 봐라 한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크 카르티에라는 분은 세인트 로렌스 강이라고 하는 이 지금 캐나다의 강이죠. 예. 여기를 통해서 쭉 가다가 지금의 몬트리올 근처까지 왔다가 급류를 만났는데 네. 그래서 다시 빠꾸를 합니다. 근데 그때 급류를 만나서 빠꾸할 때 그 급류의 이름이 정해졌는데 라신 급류라고 불렀는데 그게 그때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 라신이 프랑스어로 중국이란 뜻이에요. 중국 가던 길에 만난 급류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 라신 급류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게 예. 바로 북극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또 다른 이제 흔적이었던 거죠. 아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베링 해협이라고 있어요. 이 베링 해협은 어디냐면 알래스카하고 러시아 사이에 있는 해협이에요. 그걸 네. 베링 해협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18세기 지도 뭐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왠지 거기에 해협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땅으로 막힌 게 아니라 네. 분명 바다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해협을 한번 누가 발굴해보자 또 그러면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거쳐서 중국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요. 북극 갔다가 거기 사이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있을 거다. 네, 분명히 있을 거다. 러시아하고 알래스카가 연결된 땅이 아닐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해협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원래 그 해협의 베링 해협이라고 하기 전의 이름이 아니안 해협이라고 가상의 해협을 지도에서 그려놨었어요. 근데 그럼 왜 이름이 아니안 해협이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설은 운남성에 있는 안링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의 이름을 따왔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엉뚱하게 왜 중국의 지명을 그러니까 따와요? 바로 거기를 내려오면 중국이라고 생각한 거죠. 운남성 근처에. 아, 정말 엉뚱한 상상을 했군요. 그렇죠. 그거만 지나면 바로 중국의 운남성의 안닝 근처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안 해협이라고 불렀다가 이것도 베링 해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겠어요? 탐험가 베링이에요. 아. 또 베링이 북극 항로를 개척해보겠다. 네. 날 스폰 좀 해다오. 해서 또 갔다가 실제 그 해협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해냈죠. 네. 그리고 나서 이 해협의 이름은 이제 아니안이 아니라 베링 해협으로 바뀌어버린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야, 좀 어렵게 찾았네요. 예. 자, 그래서 예.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됐고요. 사실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하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와이도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시도 중에 하나로 일어났던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하와이는 북극하고 멀어요. 네. 예.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호주에 가보시면 여러 군데 레스토랑, 제임스 네. 쿡 레스토랑 이런 게 있어요. 예. 바로 호주 대륙을 발견하신 그런 어떤 대표적인 탐험가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임스 쿡인데 예. 그분이 이제 남극 대륙 탐험하고 그리고 남극 갔다 왔으니 당연히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예. 내가 인류 최초로 남극에서 북극으로 올라가 보겠다. 그래서 쭉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다가 중간에 하와이를 발견한 거죠.
네. 그리고 저기 북극해 항로까지 쭉 가는 데까지는 실패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야 이건 실패했으니 대신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들렸다가 네. 다시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 하와이를 잠깐 다시 들렸는데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아니 호주의 제임스 쿡이 하와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그분도 북극해 항로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야, 그거 하늘을 위해서 찍으면 딱 나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해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가서 찾다가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인류는 물론 얼었던 것도 있지만 예. 북극해 항로 개발이 어려웠느냐? 바로 나침판 때문이에요. 그 나침판 얘기는 네. 광고 잠깐만 듣고 알겠습니다. 네, 돌아와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북극해를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길을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네. 요즘 바이오 신약 개발하면 그거 당분간 다 우리가 다 독점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날밤 새워서 그 약 만들듯이 네. 그때도 어렵고 힘들지만 요 항로를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네. 이건 우리 독점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 그냥 우리가 갖고 와서 맞아요. 팔 수 있은 거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찾았나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그 당시에는 중간에 경유지라는 곳이 중요한 또 비즈니스의 요람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가 신선한 과일 이런 것들을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가 큰 병에 또 걸리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배를 장거리로 운항할 때는 거점 도시에 중간중간 들려야 돼요. 고속도로를 치면 휴게소. 그렇죠. 그런데 그 휴게소 이권 사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기는 우리가 항로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그 휴게소도 우리 네덜란드령 아니면 덴마크령 이런 것들이 큰 이권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원이나 국방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럼 나머지 예. 지명 이름은 빨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게 정말 우리가 북극해 항로를 개발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들을 알 수가 있는데 윌리엄 페리라는 사람은 캐나다 북쪽으로 북극해 항로를 개척해보겠다라고 했다가 실패해서 생긴 게 페리 해협이고요. 그다음에 1791년에 조지 밴쿠버라는 사람이 미국 서쪽 해안을 통해서 내가 한번 가보겠다라고 했다가 실패하고 밴쿠버니까 밴쿠버 도시만 하나 정착촌만 하나 개발을 하는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고요. 밴쿠버도 자기 이름 따서.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허드슨 강이라고 우리 지금 뉴욕 약간 위쪽에 있죠. 예. 뉴욕 위쪽에 오데호 연안 근처에 그 허드슨 강을 따라가다 보면 저기 또 저 알래스카까지 가가지고 저기 중국까지 가지 않겠는가 해서 네. 동인도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헨리 허드슨이라는 탐험가가 또 그쪽 길을 가다가 또 실패하고 그래서 이름이 지어진 게 허드슨 강과 허드슨 만만 이름이 정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 지도를 펴놓고요. 우리가 북극 언저리에 있는 모든 지명들은 전부 동방으로 가기 위한 북극을 거쳐서 새로운 노력들의 시도의 실패의 흔적들 그 사람들의 이름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북극해 항로를 우리 인류가 간절히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작 진짜 최초로 성공한 건 언제냐? 1878년에 아돌프 에리크 노르덴셀드라는 스웨덴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지리학자신데 그 당시에 최신형 배인 증기선에 뭐 거의 2년치 식량을 싣고 대규모 선단을 조성해서 드디어 북동 항로, 러시아 근처로 가는 항로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성공을 대박했어요. 이게 최초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 바짝 붙어서 네. 결국 베링 해협으로 내려와서 어디로 갔느냐? 요코하마 갔고요. 그리고 홍콩 거쳤고요. 싱가포르 거친 다음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 그러니까 완벽한 북극해 항로를 발굴했다라는 걸 스웨덴 이 아돌프 탐험가 지질학자가 처음으로 규명한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이런 처절한 인류의 노력들. 자, 좀 전에 우리 이진우 기자님이 이 항로를 한번 개척하면 마치 특허처럼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이익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북극해 항로는 큰 착오가 있었어요. 뭐냐면 해로가 계속 바뀌어요. 아, 얼음들이 떠다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큰 빙산이 다시 생기기도 하고 이런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런 과정에서 특히 아까 북극해로 가는 길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북동하고 북서. 네. 예. 근데 북동은 러시아 붙어서 가는 거고 예. 북서인데
북서 항로를 개척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시거나 큰 화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캐나다 쪽인데 네. 그 캐나다 북부 지역의 지형을 보시면 진짜 엄청나게 복잡한 섬들이 막 여기저기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섬하고 빙벽이 막 섞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해로라는 것은 딱 정해진 길로 갈 수가 가는 길이 없는 거죠. 대충 이쪽인데 뭐야 그 지도랑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는 되게 아주 난제였었고요. 예. 북동은 그래도 좀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북동 항로가 그나마 네. 먼저 구축이 됐고, 자 그런데 이게 요즘 또 다른 비즈니스 거리가 되고 있어요. 북동 항로가. 북동 항로도 그렇고 북서도요. 예. 캐나다가 이 북극해 항로가 개발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서막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본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국가 차원에서 모색하는 게 한 3-4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쪽에 이제 새로운 자원 개발, 그다음에 그쪽에서 또 하려는 게 바로 인공위성으로 변해가는 시시각각 변해가는 그 바다 위의 상황을 운항하는 배들에게 서비스해주는. 잘 찾아갈 수 있게. 그렇죠. 위성으로. 지금은 빙벽이 여기가 그 두꺼운지 얇은지 나는 A 길로 가려고 했는데 B로 바꿔야겠구나. 예. 이런 판단을 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날씨가 혹독할 경우에 모든 항해로가 막힐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캐나다가 쇄빙선을 하나 보내줘요. 앞에서 뚫고 갈 수 있게끔. 앰뷸런스 서비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진짜 앰뷸런스입니다. 진짜 조난이 당한 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구조선을 보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캐나다는 북서 항로를 통해서 하려고 해요. 그거 해줘야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 개발에 어떻게 보면 또 교두보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겠죠. 예. 바로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러시아의 북동 항로와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가까운 쪽은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자, 저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청취자들 저랑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북극해 항로가 열려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게 한국에도 기회가 되는 요인이 있고 그래서 동해안 도시들도 뭐 좀 기회를 모색하려고 하고 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좀 씁쓸하잖아요. 결국 북극해 녹는 거라는 건 지구의 이상 기온의 상징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걸 이용하는 게 꼭 좋은 건가 싶은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북극해가 녹는다고 해서 그거를 저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뭐랄까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녹은 거 어떻게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예. 상식적으로 우리가 얼음을 잘게 쪼개놓으면 얼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녹죠. 그렇죠. 그런데 북극해 항로를 운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쇄빙선이 막 깨고 얼음을 깨고 다니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많으니 더 빨리 이거는 녹는다. 그렇죠.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왜 산에 길 내냐 이거죠.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개발하다 또 환경오염 생길 거 뻔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러시아에서 요즘 들고 나오는 개발의 방식이 이거를 뭐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만감이 교차한데요. 친환경 북극해 개발 사업 그리고 탄소 제로 북극해 개발 사업.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개발은 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개발은 하겠다는 거죠. 300년 동안 노력한 건데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개발하는 거냐?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 사회로 가자라고 하면서 2050년까지 막 그런 여러 슬로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나 이런 오염물질을 많이 유발하는 대표적인 산업군이 전통 산업군이 철강업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뭐 포스코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죠. 업종이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북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을 가만히 보면 아니면 북유럽에 인접한 국가들을 보면 룩셈부르크, 스웨덴, 뭐 독일 다 철강과 관련된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도 탄소 제로에 부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극해를 가만히 보니까 이건 본인들의 어떤 시나리오예요. 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최적지인 거예요. 왜요? 일단 북극 느낌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뭡니까? 춥죠? 춥죠.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을 하기에 최적지죠. 냉각수가 뭐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철광석을 재련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그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데 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체는 없죠. 거의 없거든요. 우라늄만 나중에 골칫거리지. 그렇죠. 예. 그리고 유일하게 또 조금 고민거리가 이 냉각수 이거 나중에 과열돼서 터지면 우리 후쿠시마나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예. 세상에 저 추운 데서 원자력 발전을 해서 그 전력으로 뭐 철강 산업에 좀 활용을 한다면 예. 야 이거는 탄소 제로로 가는 거잖아. 그리고 냉각도 저절로 되고죠. 그래서 그쪽 북유럽 많은 지금 회사와 국가들이 네. 하려는 원자력 발전이 앞에 단어가 하나 붙어요. 부유식 원자력 발전. 어디 떠다녀요? 그렇죠. 배 위에 띄우겠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를. 네. 북극해 배 위에 띄워서 네. 거기서 발전을 하고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철을 만들겠다. 그렇죠. 탄소 제로를 그렇게 하겠다. 예. 이 배는 뭐 운행하는 건 아니겠죠. 부유식이니까 그냥 떠 있는 거겠죠. 예. 예. 하여튼 그래서 냉각하는 데 들어가는 또 소모적인 비용들도 절감하면서 최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탄소 제로를 거기서 실현하겠다. 야. 그게 하나 있고요. 북극에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고 했다가 네. 야 거기에 설비를 어떻게 싣고 가 그걸 다 그럼 만들어서 배로 띄워보내. 그렇죠. 그랬군요. 예. 자, 그다음에 북극에서 그렇게 추우면 또 뭐가 많이 불까요? 바람? 바람이죠. 그러면 풍력입니다. 그래서 육상과 해상 풍력을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해서 그걸 바탕으로 또 북극해 근처에 석탄도 엄청 많거든요. 네. 우리 철광 산업하거나 할 때 꼭 필요한 원재료 중에 하나가 사실 또 석탄인데 자 그런 것들을 자꾸 맞물려서 또 어떻게 한다? 바로 러시아에서는 알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거기서 산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박찬웅 청취자님께서 아까 나침반 얘기 안 했다고. 나침반 얘기 이어서 한다고 했는데 나침반 맞아. 얘기 왜 안 하냐 지금. 우리 광고 듣고 엉뚱한 얘기했네. 밥 먹으러 안 가고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침반 얘기 빨리 나침반 해드릴게요. 관심 많은데. 왜 나름대로 우리가 다른 항로는 빨리 개발을 했는데 예. 북극해 항로는 추워서 그러면 300년 동안 고전한 거냐? 예. 하나가 더 있는 게 북극해 근처로 가면 나침반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얼어서? 아니죠. 북극해 근처에 나침반이 돌잖아요. 자석이 바로 발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그래서 사실은 어려웠다. 정확히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씨도 안 좋다 보니까 하늘도 못 보고 이런 겁니다.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전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